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 우리 인간이 에너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다 결국은 터빈 돌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10만 배나 작은 터빈이 돌아가는 것도 찍었어요. 60% 정도는 열로 방출돼 그게 우리 체온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100에서 40밖에 못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로 효율 기관을 만들어도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20%를 못 넘겨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갈색 지방을 많이 늘릴수록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속 칼로리가 태워지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찬물 샤워하고 러닝 5km 하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13년 정도 의생명 과학을 전공했던 과학자였다가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엑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열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양하게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쓰여요. 열을 만들기도 하고 화학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그 에너지는 식물과 다르게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먹어야 돼요. 먹으면 분해돼서 들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포도당이라는 녀석은 사실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되게 의아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 포도당이 흡수돼서 쓰인다고 하는데,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리모컨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에어컨 리모컨은 이 작은 AAA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AA 배터리를 샀을 때는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있는 리모컨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로서 못 쓰겠죠. 그 말은 이게 포도당이고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배터리예요. 에너지 배터리. 그러니까 사실 포도당은 좀 큰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이 큰 포도당 배터리를 분해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배터리, 작은 배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ATP라는 배터리입니다. 이 ATP라는 배터리는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쓰는 기본 값이에요. 우리 대부분 이제 C타입 충전 쓰잖아요, 모두.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이 ATP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런 구멍이 있고 여기에 ATP를 넣어야만 쓸 수 있는 거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포도당이 깨지면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ATP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포도당이 깨지는데 어떻게 그 에너지가 옮겨질까? 이게 우리가 환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포도당도 분자예요. 분자가 뭐냐면 원자랑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랑 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포도당 에너지 상태보다 이산화탄소랑 물로 변환된 에너지 상태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그럼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 이 간극은, 이 에너지 간극은 어디 갔을까?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ATP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 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봐도 이거랑 지금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은 결국 에너지가 100% 다 옮겨지지 못해요. 그럼 퀴즈 나갑니다. 여기 있는 포도당 에너지가 100이면 얘는 훨씬 작아졌잖아요. 그럼 그 남은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게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포도당에서 40% 정도는 ATP로 전환해주고 60% 정도는 열로 방출돼 그게 우리 체온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100에서 40밖에 못해? 한 90 정도 옮겨주지 왜 이렇게 효율이 떨어져라고 하겠지만,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로 효율 기관을 만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석유, 휘발유, 기름을 태우잖아요. 엔진 이 터빈 기관에서 내연 기관이라 그러죠.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20%를 못 넘겨요.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80%는 전부 다 열로 나가요. 근데 참 비슷하게도 이 기름도 일종의 탄화수소거든요. 이 탄소수소가 연결된 사슬인데 얘네들이 끊어지면서 작은 분자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그 80%를 엔진 열로 나오죠. 그걸 이제 히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똑같다. 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40%는 ATP로 저장하고 60%는 자동차의 엔진 열이 히터를 공급해주는 것처럼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열 에너지는 분자들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잉여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잉여 에너지에서 열이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ATP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일종의 하나의 마이크로 시티입니다. 이 도시에 그럼 이 세포가 돌아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 너무 간단해요. 우리 인간이 에너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뭐 수력, 화력, 풍력 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끝에는 터빈 돌리는 거예요. 수력발전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수력발전소는 물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떼면서 떨어질 때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간극의 에너지를 밑에 터빈에 설치하면 이 터빈이 돌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코일이 가면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결국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이 에너지를 만들까?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피의 흐름?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터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전소고 거기에 가장 작은 터빈이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약 30만 개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전소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온 원자를 한쪽으로 몰아넣어요. 마치 물을 높은 곳에 올리는 것처럼 농축을 시킵니다. 그럼 농축이 돼 있으면 이 원자라는 거는 결국 확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막 확산하려고 하면은 그 확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터빈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소가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확산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이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터빈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로 뽑아 쓰지만 우리 사람 생명체는 이게 돌아갈 때 기계적 에너지가 ATP에서 인산기를 탁 붙여주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ATP라는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이롭죠. ATP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발전소에서 터빈 돌리는 거랑 똑같고 이게 머리카락보다 10만 배나 작은 레벨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Atomic Force Microscope이라 그래서 원자 현미경으로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10만 배나 작은 터빈이 돌아가는 것도 찍었어요. 여기서 또 열과 관련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시베리아에 사는 원주민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ATP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되게 미토콘드리아가 추운 지방에 사는 시베리아 사람들은 터빈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에 UCP1이라는 또 다른 통로가 있는데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은요 터빈이 돌려가지고 이런 배터리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수소 농도 화학 기울기가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그걸 전부 다 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통로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퀴즈 나갑니다. 왜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터빈 말고 바로 이 농도 기울기를 전부 다 열로 방출하는 그 UCP1이라는 단백질이 많을까요? 그쵸. 추운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하면은 열 에너지 효율이 줄어드니까 그냥 바로 열로 방출하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UCP1이 바로 열을 방출하고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조직이 갈색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추위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 갈색 지방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찬물 샤워하고 러닝 5km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큰 효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웨이트 하잖아요. 근육을 많이 만들면 근육세포에 이런 갈색 지방이 많고 그 갈색 지방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이런 UCP1이라는 열을 바로 방출해주는 그런 게 많아요. 바꿔 말하면 이거는 비떨림 열이라 그러거든요. 비떨림 열 발생. 미토콘드리아가 자동으로 그냥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면 갈색 지방을 많이 늘릴수록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속 칼로리가 태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비떨림 열 발생으로도 열이 방출된다. 이거를 비유로 나누자면 포도당이 분해돼서 40% 정도는 ATP로 저장되고 60%는 열로 방출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8, 90%를 차지하고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한 10에서 20%는 이 비떨림 열 발생. 또 아주 적은 양으로 ATP가 끊어질 때도 이게 운동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약하게나마 또 열이 좀 방출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런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뽑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계산해보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에서 2000 칼로리, 정확한 킬로칼로리인데 우리를 줄여서 이제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칼로리라고 하면 거기에 1000을 곱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정도를 쓰는데 그 정도 열량을 전기 세기 와트로 변환해보면 100와트 정도 되거든요. 100와트면 전구 하나 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인간 하나에서 에너지를 매일마다 뽑으면 전구 하나 정도를 켤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 말은 이 매트릭스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 로봇들이 인간을 빨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은 에너지로 온몸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매트릭스는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우리 몸에서 살이 굉장히 많이 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100kg의 사람에 있는 체중, 질량을요 에너지로 모두 바꾸면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m이 질량입니다. 질량 c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 100kg 질량에서 빛의 속도 30만 km, 30만 km/s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물론 우리가 에너지로 다 바꿀 수 없겠지만 이제 이걸 반물질이라 그래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서 쌍소멸이 되면 거의 100% 가깝게 에너지로 다 바뀌거든요. 100kg 기준으로 에너지로 바뀌면 원자폭탄 150개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랩에서 보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멋진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철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러스나 암을 포함해서 병원체랑 우리 몸은 계속 싸웁니다. 가끔 넘어지거나 피를 흘리거나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1차원적인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은 그 물리적인 장벽 사이로 병원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 세포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 또는 면역세포. 그래서 첫 번째 면역세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군인들 중에서도 GP, GOP에서 누가 어디서 쳐들어올지 딱 경계를 쓰지 않습니까? 딱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대식세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클 대 먹을식, 많이 먹는다라는 세포예요. 얘가 실제로 들어오는 족족 세균들을 잡아먹어요. 몇백 마리를 한 번에 잡아먹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방어를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지상 세포라는 친구라던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지상이 뭐냐면 이제 나뭇가지의 모양을 가진 면역세포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손가락이 되게 많아. 그럼 얘도 당연히 세균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파수꾼 역할로 1차원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세균들이 들어오면요, 세균들이 이제 플라젤라라 그래서 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막 도망가면요 또 끝까지 쫓아가요. 쫙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대식세포는 이렇게 잘 세균인지 아닌지 또는 우리 세포인지 구분해서 쫓아갈까요? 사실 세균도 세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적혈구나 피부 세포도 다 세포거든요. 근데 대시세포나 수면세포는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로 세균들은요 독소, 외독소나 내독소 이런 걸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분자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리셉터라고. 그걸 인식해서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백혈구들은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그쪽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안 가겠죠. 이거를 이제 케모탁시스라 그래요. 화학 주성을 통해서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 우리도 게임하면은 아군인지 아니면 몬스터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생김새만 봐도 우리 인간처럼 안 생기고 뭔가 덩치 크고 못생기고 뾰족뾰족하면은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균들은 우리 몸에 없었기 때문에 세균들만 가지는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팸프라 그래요.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 그래서 병원성과 관련된 분자적인 패턴. 결국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정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세포들은 그런 모양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균들은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식세포나 이런 애들이 PRR이라 그래서 이 팸프를 인식하는, 이걸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해요. 그래서 똑똑똑 손 좀 펴보세요. 예, 검사 좀 합시다. 여기는 이상한 팸프가 없네. 우리 세포인가 보다. 지나가세요. 딱 했는데 이상한 모양이 있어. 팸프가 있네. 그러면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잡아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류는 30만 년 동안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세균에 감염되고 하다 보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먹고 자기 손 위에 야 내가 이런 이상한 병원균 먹었어, 이런 바이러스 먹었어 하면서 조각을 올려놔요. MHC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으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헤르메스란 전령이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이 소식을 전달해줘가지고 전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CD4 T셀이라 그래서 이 CD4 T셀이 헤르메스 역할을 합니다. CD4 T셀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대식세포나 수장세포가 이거를 딱 보고 이런 애가 지금 많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그대로 일러바쳐요. 일름보예요, 일름보. 누구한테 일러바치냐면, 이런 군인도 있지만 특수부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진짜 우리 몸이 위급해졌을 때 바로바로 싸워주는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B세포랑 T세포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 T세포가 이런 B세포랑 킬러 T세포, 얘네들한테 일러바쳐요. 첫 번째로 일러바치는 세포는 B세포입니다. 여러분들도 배틀그라운드나 브롤스타즈나 총싸움 하잖아요. 그럼 따발총을 빠르르르 쏘면은 좀비를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 B세포가 하는 역할이 따발총을 쏘는 백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를 따르르르 쏘는 게 바로 이 형질세포 B세포라 그래요. 백신을 맞아도 똑같이 백신도 바이러스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B세포가 활성화돼서 항체를 미리, 따발총을 미리 분비시켜 놓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중화가 돼서 쉽게 잡혀 먹히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요 계속 이걸 맞으면요 괴롭잖아요.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 항체에 다 죽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코로나에 안 걸리고 에이즈에 안 걸리고 세균에 감염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안 돼요? 감염되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 세포 안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면 B세포 입장에서는요, 따발총을 항체를 쏘는데 우리 세포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 세포를 공격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열어요. B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날 쏘고 가라 이래도 못 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자기 세상이 된 거죠. 아싸, 항체가 나 공격 못하네 이러면서 우리 세포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막 불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이게 우리 특수부대의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B세포 말고 또 다른 세포가 하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세포인지 기억나요? 그래서 T세포. CD8 T셀, 킬러 T셀이라 그래서 얘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감하게 죽일 수 있어요, 세포들을.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속수무책으로 안 당해요. 마치 좀비 영화를 보면 누가 탁 물렸어요. 그러면 몇 시간 뒤에 좀비로 바뀌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요? 정의로운 사람은 야, 나 여기 좀비 물렸어. 나 죽이고 가. 나 안 죽이면 결국 내가 좀비로 바뀌어서 너희들 다 물 거야. 우리 세포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냅두면 여기가 라이틱 사이클이라 그래서 용균성 주기라 그래요. 탁 터져 나오면서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다 퍼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퍼지기 전에 우리 세포 입장에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MHC 클래스 1이라는 손가락 위에 올려요, 이 조각을. 내가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막 퍼져나가고 있어. 나 죽여줘. 나 좀비에 감염됐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화된 CD8 T셀이 검사를 하는 거야, 똑같이. T셀도 TCR이라는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경찰처럼 검사를 합니다. 자, 똑똑똑 신분증 좀 펴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세포는 바이러스 조각이 없겠죠? 그러면 자, 지나가세요. 자, 똑똑똑.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뭐야? 신분증이 이상해요. 바이러스 조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공격합니다, 가차없이. 그러면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퍼져나가기 전에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T세포가 딱 정확하게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터뜨려 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T세포가 완벽하게 검사를 하면 될 텐데 영악한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린 세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는 걸 분비합니다. 계속 손을 올려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손이 단백질 분자되다 보니까 잘라버려요. 바이러스에 감린 세포나 암세포. 그러면은 T세포가 이제 검사하러 옵니다. 똑똑똑 손 좀 펴보세요. 아유, 제가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T세포가 이름은 T인데 MBTI가 F인가 봐요. 마음이 열어요. 손이 없어요? 그래, 이 봐드릴게요.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에 신분증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아싸 하면서 얘네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특수부대원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백혈구 중에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 그러는데 이 NK 세포는 이름 자체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자연 암살자, 타고난 암살자입니다. 얘는 아주 투박해요. 검사를 했을 때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죠. 뭐야, 너 왜 손이 없어? 죽어! 이러면서 바로 죽여버려요. NK 세포는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잠재워주는 버튼을 눌러주는 게 바로 이 손가락이에요, 세포들이. 평소에 건강한 세포들은 이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괜찮아, 나 건강한 세포야. 근데 손가락이 없는 세포는 이거 억제하는 버튼을 눌러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암세포가 몇백만 개씩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지금도. 세균도 그렇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덕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많은 사람이 암 때문에 죽냐? 암은 1년에 2천만 명이 넘게 감염되고 1,000만 명 넘게 사망을 하거든요. 또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참 놀랍게도 암에 감염된 세포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요, 성빵 필승이라는 전략을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백혈구들은요, 사실 일을 다 하면 죽어야 돼요. 헤이플릭 한계라고, 이게 결국 죽어야 생생한 세포가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늙고 병든 세포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모든 세포가 늙고 병든 걸로 가득 차서 결국은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백혈구들도 몇 주 열심히 일하면은 스스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제 PD 버튼이라 그래서 Programmed Death라 그래요. 이 버튼이 활성화되고 눌려지면은 스스로 깔끔하게 죽으면서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주변 세포들이 그걸 먹거든요. 근데 한창 싸울 나이인데 싸우러 왔습니다. T세포나 NK세포가 검사하러 왔는데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가 죽는 버튼, 이걸 자살 버튼이라 그래요. 이 PD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 먼저 오자마자 검사도 하기 전에 탁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NK세포나 T세포가 제대로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죽어버릴 거야? 먼저 죽겠죠. 그래서 선빵 필승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암에 걸린 암 환경의 세포들이나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은 PD 라이간드라 그래서 이 라이간드가 그 PD 버튼 눌러주는 이제 분자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rogrammed Death 라이간드가 많이 발현되게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NK세포나 T세포가 거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하면 족족 죽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암이 퍼져나가는 거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빨리빨리 죽여줄 수 있어요, 이런 암에 걸린 세포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백혈구랑 그 다음에 암 또는 바이러스 병원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점점 진화를 하면서 정교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질 것 같지만 현대의학 기술을 빌려요. 어떤 기술이냐면, 이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분열하는 세포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탁솔 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 암도 죽겠지만 상피세포가 굉장히 분열하고 빨리 하거든요. 상부세포 다 헐어요. 막 입이 다 헐어요. 또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머리카락에 있는 모낭주기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맞춤식으로 해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인데, 요즘 항암제
항암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항암제가 있어요. 암이나 바이러스가 PD 라이간드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T세포나 NK세포, 면역세포는 늙고 병들면 나중에 죽음 버튼, PD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마스킹해주는, 막아주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르려고 했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럼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3세대 항암제라 그래서 옵디보, 키트루다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을 올려줍니다. 신의 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4세대 항암제라서 더 멋진 항암제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인물 위에 누가 있냐면 현질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암에 많이 걸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백혈구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암을 직접 죽이는 NK세포나 T세포, 그런 세포를 뽑아가지고 전설급 아이템을 지어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티 요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아이템을 지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면역세포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핵 보유 국가들은요, 버튼이요 하나 누른다고 이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의 버튼과 열쇠랑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핵이 발사되거든요.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버튼 하나 눌러서 활성화돼서 공격하면요,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최소 3개 정도의 버튼이 있어요. 하나, 둘, 3개의 활성 인자가 동시에 켜져야 얘가 비로소 전투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이런 까다로운 환경이 있으면 안 돼요. 최대한 백혈구들이 활성화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사람 몸에서 T세포를 뽑아내거나 NK세포를 뽑아내서 원터치 버튼을 넣어주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거를 넣어주면은 그 T세포는 다시 들어가면 너무 민감하게 활성화돼서 바로바로 암을 죽여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로 이제 4.5세대, 5세대에서는 잘 활성화된 T세포에 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자도 넣어줘요. 그러면 암세포한테만 잘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암을 효과적으로 죽여줄 수 있는 요법도 만들어졌다. 100% 이해했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꾸그라는 플랫폼에서 과학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 과학을 재밌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